자, 우주로 가볼까요?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님 나오셨죠? 조금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쉐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ES2022와 우주기술, 그래서 아마 CES2022의 우주기술이 올해 처음 나타났는데, 이게 우주기술이 왜 나타나는지, 이것이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은 어떻게 수정이 좀 필요한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CES2022에 계속 참석을 하신 분과 전문가들께서는 우주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주기술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나타나는 어떤 우주기술들이 CES2022 혹은 CES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 방향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운송수단의 발달이 국력의 신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BC 기원전에는 대륙교통을 장악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었고, 그 이후에 15세기에는 해양교통,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는 공중, 그리고 이제 21세기에는 우주로 인류의 어떤 발자취들이 계속 확정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주기술이라는 것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로 나가서 활동하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 우리가 그 업스트림 기술이라고 하고요. 우주기기 제조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사체로 위성이 올라가서 혹은 탐사선이 올라가서 얻은 정보를 지상으로 다시 내려보내면은 그 지상에 있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분석을 해서 우리 유용한 정보를 빼내는 그런 그 순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주 정보 활용 기술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운스트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통신, 방송,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관측, 재난 재해 예방, 뭐 다양한 종류의 우주 기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주 기술은 그런 극한 환경에서 작동이 돼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그 개념적인 요구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는 정수기라든지 화재 경보기, 태양전지, 내비게이션, 위성전화, 그다음 병원에서 쓰는 MRI나 CT, 뭐 골프채, 선글라스,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 자주 하셨지만 뭐 그 로보트, 오토노머스, 인터넷, 화상, 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극한 환경까지 몰아붙여서 인간이 개발해낸 그런 기술들이었고요. 이런 기술들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운스트림 기술들이 있는데, 다운스트림이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위성 영상, 이동통신, 기상, 해양 관측, 재난 관리 등에 치우쳐 있었다면은 최근 한 20년 전부터는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우리가 명명되는 그런 새로운 그 우주 개발 시대가 도래해서 지금 뉴스페이스 시대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주 관광, 우주 제조, 우주 인터넷, 그다음에 빅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이 각광받는 우주 기술로, 다운스트림 기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ES2022에서 우주 기술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CES라는 게 이제 가전기술 전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시장인데, 이게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계속 혁신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혁신기술 전시장으로 그런 탈바꿈한 그런 사례라고 보고요. 문자를 한번 써보면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CES의 어떤 기본적 기술들은 우주 개발의 기술로부터 스핀오프 됐지만은, 지금은 이 스핀오프된 우주 기술이 융합 혁신 기술로 진화가 되어서 이제는 우주 기술과 맞먹는 수준의 어떤 기술 수준으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우주 기술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공간이나 아니면 영역 확장에 CES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적 기술이 새로 스핀온 되는 그런 그 융합의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이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에라 코퍼레이션에서 내세운 드림 체이저나 오비탈 리프 같은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은 현재 가전제품이 사용되는 공간을 지구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우주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그 우주 공간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엘리오 공간, 여기서 말씀드리는 엘리오 공간이라는 것은 한 1000km 정도의 고도를 갖고 있는 영역인데 이 영역까지 지금 상업적 이용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 엘리오의 상업적 이용이 결국은 뉴스페이스 시대의 새로운 파라다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자연적으로 지구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던 어떤 융합적인 기술이 엘리오 공간까지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22년도 CES는 아마 이런 그 가전제품에서 사용되는 융합기술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어떤 시발점이 아닌가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그 영역의 사용 영역의 확장이 엘리오를 넘어서 달과 화성까지 아마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페이스 에이지라는 것은 사실은 그 별게 아니라 일단 민간이 발사체를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굉장히 고비용 그다음에 아주 보수적인 기술을 요했던 그런 위성들이 아주 작아지면서도 고성능으로 바뀐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 비용이 작아지고 위성이 소형화되고 그다음에 고성능화되니까 그동안 우리 접근하지 못했던 우주 공간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고 인간의 거주지가 확장되는 그런 그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이제 뉴스페이스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달 기지를 건설한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중요한 신기술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additive manufacturing이라든가 머신러닝 AI, 텔레로보틱스, 텔레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오럴 위트 매니팩처링, 틴테틱 바이올로지,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에너지 테크놀로지 그래서 스몰 모듈러 리액터 같은 것들이 그 선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된다면 달기지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은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CES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혁신 기술에 근본적으로 동일한 그런 그 기술적인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결합이 된다면은 아마 달의 기지를 건설하고 인간이 정주하는 데도 보다 용이하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위성 영상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다운스트림 기술인데 이 기술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면은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AI와 딥러닝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면은 바탕으로 하는 이미지 마켓을 형성할 수 있고 현재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 거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조금 더 혁신적인 기술을 더 넣는다면은 여기서 그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어떤 유용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애널리틱 마켓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보에다가 드론이나 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다 같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넣는다면은 3D 이미지 서비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우주에서 얻는 그런 데이터의 양이 우리 지구에서 얻는 데이터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얻게 되고 그 많은 양들을 시간적으로 크로니컬리 그걸 다 저장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빅데이터와 AI, IT 기술이 접목돼서 우리가 여태까지 못 봤던 우주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을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정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그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누리호 발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리호가 갖는 어떤 높은 성과가 있지만 한계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경쟁력이 부족하고 국가의 우주계획 대행에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2030년까지 한 40여 개의 다양한 공공수요의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2035년까지는 한국형 위치정보 시스템인 KPS가 완성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시 소개드린 이런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의 어떤 기본 방향을 보면은 하드웨어에, 즉 업스트림에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ES에서 나타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수용을 하고 우리의 발전 전략으로 삼아야만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과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발사체나 인공위성과 같은 업스트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O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주 전략. 그래서 융합혁신 기술, 우리가 특히 잘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LEO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우주 전략,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또한 스피논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 활용이라는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블루 오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AI나 IT나 IoT,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접목한다면 다운스트림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산업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정부가 우주 개발을 한다면 이런 면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마 멀지 않는 장래에 아마 CES S가 쇼가 아니라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걸로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